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주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 레버리지를 써서 28억 정도. 근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1,700만 원이에요. 이분은 100% 레버리지를 써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으로 투자를 하셔서 20억 정도 싸게 건물을 산 거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영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기 자금 마련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원으로도 건물을 투자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파트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도 아파트 투자가 가장 먼저였어요. 제가 송도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그때 분양가가 3억 정도 분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5천만 원 계약금을 넣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3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얼마예요? 하면은 전세가 1억 5천 이상은 맞춰질 거라고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1억 5천 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1억 5천. 절대로 매매가가 전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가가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빌라 갭투도 똑같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은 하지만 전세가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건물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가를 생각해 볼게요. 상가 수익률 몇 프로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상가 수익률 4%야, 4.5%야 라고 하거든요. 그 수익률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수익률이 5%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을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금융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얼마에 빌릴까요? 절대로 5%가 넘는 이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4%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를 내고도 100만 원이 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상가 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상가 쪽이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데, 상가는 건축비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여러 가지 기타 중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물 투자는 똑같아요. 상가랑 똑같은데 상가는 옆에 상가 시세가 있으면 내 상가의 시세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건물은 개별성이 엄청 확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분야에서 그래도 1인자가 되었는데, 충분히 내가 싼 건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싼 것만 보는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건물 투자 시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또한 제가 44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게 감정가가 60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16억 정도 싸게 산 거거든요. 16억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은, 이게 만약에 60억짜리 아파트였다고 하면은 50억에 올렸으면 바로 팔렸겠죠. 55억에도 바로 팔립니다. 지금 경매 가보시면은 아파트는 경매가에서 10% 싸면 팔려요. 하지만 이게 건물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가도 안 팔린 거예요. 44억짜리 건물이 월세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380만 원이 나왔어요. 수익률이 1%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쳤다고 왜 샀냐요. 그 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건물을 샀고, 현재는 거기서 월세가 1,9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억짜리 건물을 44억에 사서 380만 원 나오던 이자 나오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현재 월세가 1,900만 원 정도, 1,800에서 1,900만 원 정도가 찍히고 있고, 저는 건물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겠죠. 은행 이자는 1,4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00만 원이 남고 있어요. 충분히 영원으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고, 저 또한 영원으로 건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감정가보다 시세보다 싼 물건을, 사정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내가 디벨롭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디벨롭이 막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놓고 대수선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금액에서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건물, 그런 건물을 사면은, 그리고 대출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영원으로도 건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건물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는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살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건물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세입자를 맞추거나 내 사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세입자를 맞추고 내 사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내가 은행에다가 내는 이자 이상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 쪽으로 돌리게 됐죠. 충분히 영원으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원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주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건물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면 좋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면 왜 좋냐면은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사요. 근데 이자를 내야 돼요.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은행에서 10억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10억이 대출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법인으로 매수를 하면은 8억 정도 대출이 나오고 2억 정도 현금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2억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용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영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기 자금 마련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 사업자를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면은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얼마가 나와요? 1억에서 2억은 나옵니다. 내가 직장인이에요. 5천만 원은 나와요. 내가 무직자, 프리랜서, 소득이 찍혀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신용이 좋은 사람일수록 은행에서 많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사업자의 신용대출은 그 사업자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적게 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사업을 한다라고 나라한테, 국세청한테, 그리고 은행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그 어필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책 있는데 책에도 나와 있고 본문이나 영상 댓글에 제가 200만 원 받고 하는 컨설팅이 있거든요. 그 링크랑 그리고 건물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담아놨으니까 그걸 좀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를 달아둘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초기 자본금을 그렇게 사업자에서 가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자들은 나라에서는 사업자한테는 관대해요. 내가 개인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하지만 사업자한테는 그래 사업해서 열심히 경제성장에 기여해서 법인세도 많이 내고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 라고 해서 사업자한테 이자를 싸게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 달에 받았는데 5억을 1.4%에 받았어요.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로. 그렇게 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담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산 건물이 60억이라고 했죠. 감정가가. 근데 저는 얼마에 샀어요? 44억에 샀죠. 그러면은 나는 16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옆에 나온 싼 건물을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나는 이거 돈 갚을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60억짜리 건물에 지금 대출 44억 있잖아? 나머지 16억 공백 있잖아. 이거 감정했을 때 나오잖아.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담보로 해서 빌려줘 라고 하면은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대출 금액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담보로 따로 돈을 마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사업자의 신용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로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투자 시장에서는 싼 건물을 산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80% 정도는 빌려줘요.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80%는 빌려주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20에서 30%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많아진 건데 그거 이제 아까 하단에 댓글로 이제 달아드린다고 했고 뭐 이제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자금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용과 담보가 있다. 이런 건물 반드시 사야 한다. 건물에 가치가 없는 건물을 사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건물 투자 유튜버인데 건물에 가치가 없는 걸 사야 된다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압구정의 현대아파트가 왜 비쌀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이미 노후화가 돼가지고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압구정의 현대아파트가 앞으로 미래에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나 한남 더힐 뭐 아니면 성수동의 뭐 이제 트리마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이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건물 가격을 치지 않는 건물을 사야 됩니다. 자,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땅에 투자를 해야 되지 건물주라고 해서 건물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잘 볼게요. 50년 된 땅이 있어요. 50년 된 땅은 지금도 땅입니다. 근데 50년 된 건물이 있어요. 50년 된 건물을 가치를 주고 사라고 하면은 건물만 사라고 하면은 안 사실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왜냐? 감가 재산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왜 싸게 팔까요? 신차보다?
감가가 됐기 때문이죠. 그거랑 똑같이 건물도 감가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일본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최저임금이 10,000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물가 상승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값이 드라마틱하게 올랐지만 앞으로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땅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건물값은 어떻게 돼요? 땅값은 오르지 않는데 건물값은 내려가요. 그럼 내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의 건물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안에 리모델링 하면 살만해요. 그런 것처럼 건물도 한 20년 정도 되면은 건물의 가치가 0원이에요. 그런 건물을 매수를 해서 내가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서 그 공간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료로 내가 은행 이자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반드시 사야 한다. 뭐냐면은 땅값을 주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 그리고 그 건물을 내가 조금만 눈화장을 시키고 뭐 이제 렌즈를 넣고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입술에 틴트를 발라줬을 때 그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화장을 했을 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건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역으로 내가 싼 땅에 건축비만 평당 1,000만 원, 1,200만 원 들여가지고 멋들어지게 지어진 건물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땅 가격이 유지된다고 해도 건물 가격이 감가가 되면은 앞으로는 내 자산 가치가 삭제되는 행위가 오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무료 강의를 하는데 그 무료 강의에 요번에도 이제 할 거거든요. 요번에도 하는데 75명의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라이브를 찍으면은 7시간씩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좀 실제로 영원으로 건물주가 된 자세한 사례들을 보고 싶으면은 저 이제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사례 3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이분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건물을 사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면은 당장 지금 돈 벌고 있냐? 또 돈을 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부터 만들어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안산에 파티룸을 창업을 하십니다. 파티룸을 창업을 하셔서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시설 투자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권리금 8천만 원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을 너가 대출을 다 받아서 사. 근데 그 대출을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는 80% 파락을 해줄 거야. 그러면 나머지 2억이 부족하지. 그 2억은 지금 400만 원 버는 사업장을 가치를 올려서 나라 혹은 은행한테 어필을 해서 돈 2억을 갖고 와. 그렇게 해서 실제로 2억을 마련하시고 8억을 건물 담보로 해가지고 15억에 나와 있는 부천 건물을 15억의 감정평가가 된 매도자가 어쩔 수 없어서 매각을 하는 건물을 9억 5천에 매수를 하십니다. 그럼 이분은 5억 5천만 원 정도 싸게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 자, 공실입니다. 공실이지만 제가 지금 공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분한테 이 건물을 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은 한번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만큼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공실이지만 그 공실을 채웠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 건물을 16억에 내놨습니다. 9억 5천에 사가지고. 호스텔이라는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서 현금 흐름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다음 사람은 여기서 내가 호스텔,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들어두고 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15억, 16억이라는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세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9억 5천에 산 거는
뭐냐면은 그때는 사정이 있는 건물이었고 아무도 공실이어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런 숨은 보석의 진주를 발견한 거고 자기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이 건물을 매각하시는 이유도, 내가 파티룸을 해서, 파티룸도 지금 3천만 원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8천만 원의 권리금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매입한 건물도 매각을 하면은 대략 갑자기 6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겠죠. 그럼 이분은 다시 30억 정도 하는 건물을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내가 현금 흐름, 파티룸 내가 하고 1층 장사, 세입자 1층은 잘 맞출 수 있으니까 넣고 2층, 3층 뭐 내가 개인적인 공간 쓰고 주거도 하고, 한 번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때마다 저한테 뭐 이제 막 발렌타인 30년산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네, 뭐 저도 감사하죠. 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추천을 드렸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부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건물 매입을 해서 충분히 팔 수 있다. 가 이제 하나의 사례고요. 자, 이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일산에 삼성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금매로 나왔습니다. 금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냐면 28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제 컨설팅을 들었던 분이 이 사람은 이 건물이 딱 맞겠다라고 하는 건물이어서 추천을 드렸어요. 바로 사셨어요. 왜냐면은 28억짜리 건물이고 일산의 항아리 상권이에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예요. 공실이 없어요. 이 건물이 얼마였냐면은 감정가가 47억이었어요. 대략 20억을 싸게 사셨거든요. 왜 20억에 싸게 팔았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막 평창 이씨, 무슨 공파, 몇 대 손 모임 이런 것처럼 그 중종의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할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팔자, 나이 들었으니까 이거 팔고 그냥 노후 생활 자금 하자 해서 그냥 싸게 던지신 거죠. 근데 지금 작년에 사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있다 보니까 싸게 내놔도 안 팔리니까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사라. 근데 담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나 이런 담보를 활용해서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나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를 해서 100%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대략적으로 이자가 1,000만 원이 나가요, 이분이. 네, 100% 레버리지를 써서 28억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1,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 레버리지를 써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으로 투자를 하셔서 20억 정도 싸게 건물을 산 거죠. 자,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담보에서 자산을 끌어왔어요. 네, 자, 이분은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했을까요?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은 이분 두 번째 건물은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에 20억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600만 원은 대략 우리가 10억을 빌린다고 해볼게요. 10억을 4%에 빌리면 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대략 15억을 빌리면 600만 원이죠. 한 달에. 15억을 현금으로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그럼 15억짜리로 또 다른 수익률이 4%가 넘어가는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됩니다. 이게 건물 투자가 한 번이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쉬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내가 비싼 건물을 잘못 사면 평생 물리지만 시세 이하의 싼 건물을 매수를 하면은 이런 기회가 충분히 많이 생겨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고, 세 번째 사례는 군인이었던 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아파트 경매, 공매 모든 걸 다 해보고 건물 투자에 대한 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무료로 하는, 두 달에 한 번 무료로 하는 그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사기꾼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다가 이제 사기꾼이 아닌 거를 판명을 했죠. 네, 인스타 제가 팔로워가 한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본 거예요. 60명의 건물주 사례를. 그랬더니 사기가 아닌 것 같네 하고 이제 제가 알려주는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이제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9억짜리 건물을 6억에 샀어요. 근데 그 건물이 수익률이 5.8%였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불화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건인데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니까 그냥 싸게 던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수익률 5%짜리를 매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지하 공간에다가 사업 아이템을 넣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10%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0억, 감정가는 9억이고 이 사람이 매매하려는 가격은 9억 정도예요. 근데 9억에 판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5%가 넘어요.
다시 세입자만 세팅한다고 하면은 제가 부천에 있는 제 건물을 샀던 케이스랑 똑같은 건데 단순히 세입자만 바꿔가지고 시세에 파는 전략으로 앞으로 이 건물을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6억에 샀는데 어떻게 9억에 팔아라고 하겠지만 6억에 산 거는 내가 건물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싸게 산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를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9억에 파는 거는 시세에 파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 건물이 아니고 노후 건물이고 건물만 예쁘게 꾸며 놓으면 충분히 그 동네에서 팔릴 수 있는 소액 금액이기 때문에 접근을 합니다. 그럼 그때 나는 시세에 팔고 나와서 내가 또 생긴 3억, 4억이라는 현금으로 다시 20억짜리 건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싶으면은 이제 링크로 들어오셔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본업은 저는 제조업을 하는 공돌이에요. 근데 저도 이 투자 시장을 안 지는 제가 이 시장에 참여한 지 10년 정도이지만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저도 몇 년 안 돼요. 이런 방법을 대표님들도 충분히 제가 10년 전에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이제 월급쟁이 건물주로 은퇴하라 이 책 그리고 앞으로 있을 2달에 한 번씩 제가 무료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200만 원 받고 했던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하나 찍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링크를 밑에다가 보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실전 투자자입니다. 저도 실전 투자자이고 작년 말이죠. 이제 24년 12월에 제가 여의도 자이 아파트를 26억 8천에 샀는데 지금 한 34억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레버리지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전에 영원으로 50억짜리 건물을 44억에 사서 현재 70억에 팔고 있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제 팔아봤냐라고 하면은 11억 주고 산 펜션을 제 돈 1억에 대출 10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천만 원 벌면서 운영을 하다가 1년 만에 24억 8천만 원에 팔아서 1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부동산 투자자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본업이 있는 한 명의 투자자이고 제 취미 생활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 하면은 건물 투자가 아니라 아파트 투자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출연을 하게 됐고 이것도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끌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책도 쓰게 됐는데 지금 또 경제경영 1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의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